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는 물고기에게 급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고물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놈은 반쯤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난 놈이 쉬기를 원하지 않지. 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배를 끌어야 해. 이물로 들어간 그는 몸의 방향을 바꾸며 줄의 압력을 왼손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빼냈다. 이제는 별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고래의 모양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칼날을 돌고래의 머리에 꽂은 후 돌고래를 뱃머리 밑으로부터 끌어냈다. 돌고래를 발로 고정시킨 후 그것을 배로부터 꼬리 끝까지 재빠른 솜씨로 절개했다. 그리고는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돌고래의 창자를 꺼냈다. 그는 돌고래의 뱃속을 아주 깨끗이 긁어내고 아가미도 깨끗이 제거했다. 돌고래의 밥통이 무겁고 미끈미끈하게 느껴졌다. 갈라보니 밥통 속에는 날치 2마리가 들어있었다. 날치들은 신선하고 단단했다. 그는 그것들을 나란히 꺼내놓은 후 창자와 아가미는 고물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것들은 물속에 인광을 남기며 밑으로 가라앉았다. 돌고래는 별빛을 받아 싸늘하고 마치 나병 환자의 피부빛과도 같은 회백색이 되어 있었다. 노인은 오른발을 돌고래의 허리에 올려놓은 채 돌고래의 한쪽 껍질을 벗겨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고래를 뒤집어 다른 쪽의 껍질을 벗겨낸 후 양쪽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잘라냈다. 그는 돌고래의 남은 찌꺼기를 배전 넘어 바닷물 속으로 던져넣고 물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지 지켜봤다. 물속에는 물고기의 시체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만드는 광채밖엔 아무것도 생긴 것이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돌고래에서 벗겨낸 2 살점 속에 2마리의 날치들을 밀어넣은 후 칼을 칼집에 넣고 천천히 이물로 돌아갔다. 그의 등은 짊어진 낚싯줄의 무게로 인해 구부정해 있었고 그의 오른손은 돌고래 고기를 들고 있었다. 이물로 돌아온 그는 돌고래의 2 살점들을 나무 판자 위에 펼쳐놓고 날치들을 그 곁에 올려놓았다. 그 다음 그는 낚싯줄을 어깨의 다른 부위로 옮겨 놓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의 왼손으로 낚싯줄을 잡았다. 그는 배전 너머로 몸을 내밀어 물의 속도를 손으로 가늠하면서 날치들을 물에 씻었다. 그의 손은 돌고래의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물속에서 인광을 발했다. 그는 인광을 발하는 그의 손 위로 물결이 넘실대는 것을 지켜봤다. 물결의 기세는 아까보다 한결 약해져 있었다. 그가 손을 배 판자 표면에 대고 문지르자 인광의 작은 조각들이 물에 떨어져 천천히 배와 나란하게 떠내려갔다. 물고기가 지쳤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양이군. 노인이 말했다. 자, 이제 난 이 돌고래를 먹고 좀 쉬고 잠도 좀 자야 해. 별빛 아래서 그는 점점 차가워지는 밤 공기를 느끼며 창자를 빼고 머리를 잘라낸 돌고래의 살점 중 1개의 반을 먹었다. 돌고래 고기는 요리해서 먹으면 참 맛이 훌륭한 생선이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날 것으로 먹기엔 참 초라한 것이지. 앞으로 배를 타고 나올 땐 반드시 소금과 라임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어. 내가 머리를 좀 썼더라면
하루 동안 내내 이물에 바닷물을 끼얹어서 소금을 만들었을 거야. 그는 또 생각했다. 하긴 난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돌고래를 낚았었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역시 준비 정신이 부족했어. 하지만 난 그럭저럭 잘 씹어 넘겼고 구역질도 나질 않는군. 동쪽 하늘에 구름이 점차 몰리기 시작하더니 그가 아는 별들도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지금으로 보아서 그는 바람 한 점 없는 구름의 대계곡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바람도 잦아졌다. 3, 4일 내로 굳은 날씨가 시작되겠는걸. 그는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제 저 물고기가 조용하고 침착한 동안 좀 자도록 하는 거야. 늙은이야.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단단히 잡은 후 허벅지를 그의 오른손에 갖다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신의 무게가 고물의 나무 가로대로 가도록 몸을 뉘었다. 그런 다음 그는 낚싯줄을 등의 조금 낮은 부위를 지나가도록 옮겨 놓으면서 왼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탱하도록 했다. 내 오른손은 적어도 왼손이 부축해주는 동안은 그것을 잡고 있을 수 있어. 그는 생각했다. 내가 자는 동안 그것이 힘을 놓아 낚싯줄이 빠져나가는 경우엔 내 왼손이 나를 깨워줄 거야. 오른손에는 힘든 일이지만 내 오른손은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20분이나 반 시간만 잔다고 해도 기운이 날 거야. 그는 온몸으로 낚싯줄을 잡는 기분으로 몸을 조이며 엎드렸다. 그러면서 그는 몸의 무게를 모아 오른손에 주었다. 다음 순간 그는 잠이 들어 있었다. 처음에 그는 사자의 꿈을 꾸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꿈속에 8마일 내지 10마일에 걸쳐 모여있는 돌고래 떼를 봤다. 돌고래들의 교믹이었다. 그것들은 공중 높이 뛰어 올랐다가는 뛸 때 물속에 생긴 구멍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마을의 자기 침대 속에 들어가 있는 꿈을 꿨다. 북풍이 불고 있었다. 그의 몸은 추위에 떨었고 오른팔을 베개 삼아 베고 있었기 때문에 마비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 그는 기다란 황색 해변을 꿈꾸었다. 그는 첫 번째 사자가 이른 황혼 속에 해변으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다른 사자들도 나타났다. 그는 이물의 나무장에 턱을 괜 채 저녁 해변의 산들바람 속에 정박한 배에 앉아 사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행복했다. 달이 떠오른 지도 한참 되었지만 그는 계속 잠들어 있었고 물고기는 여전히 변함없는 속도로 당기고 있었다. 배는 구름의 터널 속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는 오른손이 갑자기 그의 얼굴을 튕기면서 낚싯줄이 오른손 바닥을 불태우듯 빠르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왼손은 전혀 감각이 없었지만 오른손으로 그는 한껏 제지했다. 낚싯줄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갔다. 이윽고 그의 왼손이 낚싯줄을 찾았다. 그는 낚싯줄을 등으로 누르며 그 위에 비스듬히 몸을 뉘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줄이 그의 등과 왼손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의 왼손은 짐을 몽땅 떠맡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형편없이 찢기고 있었다. 그는 낚싯줄의 타래들을 돌아다 보았다. 그것들은 순조롭게 풀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물고기가 바다에 큰 폭음을 일으키며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무겁게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는 몇 번을 거듭해서 뛰었다. 배는 낚싯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빨라졌고 노인은 끊어질 정도까지 당김을 증가시키는 일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는 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이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얼굴을 돌고래의 살점에 묶고는 꼼짝도 못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로군. 그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걸 맞이해 드리자고. 물고기에게 낚싯줄 값을 물게 해야 돼. 그는 생각했다. 꼭 물게 해야지. 그는 물고기가 뛰는 모양을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바닷물의 폭음과 그것이 다시 떨어질 때의 무거운 첨벙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낚싯줄은 급히 빠져나가며 그의 두 손에 마구 파고들었지만 이것은 그가 줄곧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낚싯줄이 손바닥 가운데나 손가락에 파고들지 않고 손바닥에 못 박힌 곳들을 지나가게 하려고 애썼다. 소년이 여기 있었다면 낚싯줄의 타래에 물을 죽여줄 텐데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 그 애가 있었다면 그랬을 거야.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낚싯줄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로 하여금 낚싯줄 한마디씩 얻어갈 때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겨우 머리채를 쳐들었고 그의 볼이 짓이기고 있었던 돌고래의 살점으로부터 얼굴을 떼었다. 그 다음에 그는 무릎으로 몸을 세우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아직도 낚싯줄을 내주고 있었지만 차차 그 길이를 줄이고 있었다. 그는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발로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낚싯줄의 타래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움직여갔다. 아직은 낚싯줄이 충분히 있었고 이제 물고기는 새로 얻어간 만큼의 낚싯줄의 무게까지 끌어당겨야 했던 것이다. 맞았다.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놈은 10번 이상이나 뛰어올랐고 등에 달린 불에엔 공기가 가득 찼을 거야. 그리고 또 그놈은 내가 끌어올릴 수 없는 깊이까지 내려갈 수도 없게 됐지. 놈은 이제 곧 맴을 돌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난 곧 손을 쓰기 시작해야지. 무엇 때문에 놈은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배가 고파 필사적이 된 것일까? 아니면 밤바다에 무엇인가가 그를 놀라게 했을까? 어쩌면 물고기는 갑자기 공포를 느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건 참으로 침착하고 건장한 물고기였다. 그리고 또 용감하고 당당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너도 그래야 돼. 용감하고 당당해야 된다고, 늙은이야. 그는 말했다. 넌 다시 놈을 잡았어. 하지만 낚싯줄을 당기지는 못하고 있지. 하지만 놈은 곧 맴돌게 될 거야. 노인은 이제 왼손과 양어깨로 물고기를 잡고는 몸을 앞으로 구부려 그의 얼굴에 붙은 돌고래에 이겨진 살점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구토증이 나서 토하기라도 하면 기운을 잃을까 두려웠다. 얼굴이 깨끗이 씻겨졌을 때 그는 해 뜨기 전에 첫 번째 빛을 바라보며 뱃전 너머로 오른손을 씻었다. 놈은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어. 그는 생각했다. 그건 놈이 지쳐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곧 놈은 맴을 돌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거지. 오른손이 물속에 충분히 오래 담가졌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손을 물에서 꺼내어 바라보았다. 괜찮을 것 같군. 그는 말했다. 게다가 사나이에게 이 정도의 아픔쯤은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는 낚싯줄을 조심스레 잡아서 그것이 새로 생긴 상처에 가서 닿지 않게 했다. 그리고는 배의 다른 쪽 뱃전 너머로 왼손을 바닷물에 담글 수 있도록 몸무게의 중심을 바꿨다. 넌 쓸모없는 놈치곤 꽤 잘했어. 그는 왼손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널 찾을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지. 어째서 나는 튼튼한 두 손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건 내가 한쪽 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은 탓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왼손도 지금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졌었어.
여하튼 왼손도 밤에는 그리 서툴지 않았었지. 그리고 또 쥐가 난 것도 한 번에 지나지 않지. 이번에 또다시 쥐가 나는 날엔 낚싯줄이 그걸 끊어내게 하는 게 좋겠어. 그 생각이 들자 그는 자기 머리가 흐리멍텅해져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돌고래 고기를 좀 더 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 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머리가 좀 이상한 쪽이 구토를 해서 힘을 잃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또 나는 얼굴을 그 속에 처박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반드시 토해버릴 거야. 상할 때까지 비상식품으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어. 하지만 이젠 자양분으로 힘을 얻기엔 너무 늦었어. 넌 바보야, 늙은이야. 저쪽 날치를 먹으면 되잖아. 날치는 그가 깨끗이 씻어 놓은 대로 언제 먹어도 좋게끔 거기에 놓여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날치를 들어 올려 뼈를 잘 씹어가며 꼬리까지 몽땅 먹어치웠다. 날치는 다른 어떤 물고기보다 영양가가 많은 물고기거든. 그는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제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 그는 말했다. 저놈들이 맴돌기만 시작하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물고기는 그가 바다로 나온 이후 세 번째 해가 떠오를 무렵에야 회전을 시작했다. 그는 낚싯줄이 그리고 있는 각도로 물고기가 맴돌고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랐다. 다만 그는 낚싯줄이 약간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가 오른손으로 줄을 살짝 잡아당기자 줄은 지금까지처럼 팽팽해졌으나 낚싯줄이 끊어질 단계가 되자 다시 줄이 더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는 어깨와 머리를 낚싯줄에서 빼낸 후 낚싯줄을 가만가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줄을 잡아당기면서 몸과 다리로 하여금 되도록 줄을 잡아당기는 일을 돕도록 노력했다. 그의 늙은 다리와 어깨는 줄을 잡아당기는 작업에 맞추어 회전하듯 움직였다. 아주 크게 매물 도는군. 그는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매물 돌고 있는 거야. 그러자 줄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줄에서 물방울들이 햇빛 속으로 튕기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줄을 잡고 있었다. 그러자 물고기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노인은 무릎을 꿇고 물고기가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원망스럽게 지켜보며 조금씩 줄을 풀어주었다. 지금은 동그라미의 먼 쪽 변을 돌고 있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난 되도록 단단히 붙잡아야 해. 그는 생각했다. 단단히 잡고 있으면 그 압력 때문에 저놈은 결국 점점 더 작은 맴을 돌게 될 거야. 그러면 난 1시간 이내로 그놈을 보게 될지도 몰라. 이제 난 저놈을 설득해야 해. 그리고 죽이는 거지. 하지만 물고기는 계속 서서히 맴돌고 있었다. 2시간 후엔 노인도 땀으로 흠뻑 젖고 뼛속까지 지쳐 있었다. 하지만 동그라미는 이제 훨씬 작아져 있었고 낚싯줄의 사선을 보더라도 물고기가 그동안 헤엄치면서 점점 위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시간 동안 노인은 이따금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고 검은 반점들을 보았다. 그리고 땀 때문에 그의 두 눈과 눈 위의 상처 그리고 이마에 소금이 맺혔다. 그는 눈앞의 검은 반점은 두렵지 않았다. 낚싯줄을 당길 때 생기는 긴장감을 계산해보면 그건 정상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2번이나 현기증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그 때문에 불안했다. 난 이런 물고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배반하고 죽을 수는 없어. 그는 말했다. 이제 저놈을 이 정도로 끌어올린 이상 제발 하느님 내게 힘을 더 주셔서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난 주기도문 100번과 성모성을 100번씩 외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웬 걸로 해두세요.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웰 테니까요.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그가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낚싯줄이 마구 세차게 때리듯 흔들리고 확확 잡아채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예리하고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었다. 놈은 창날처럼 뾰족한 주둥이로 이음철사에 덤비고 있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건 기대했던 일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지만 저러다가도 놈은 뛰어오를 수가 있어. 그대로 맴돌아야 할 텐데 말이야.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건 공기를 취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뛸 때마다 낚싯바늘의 상처 부위가 넓어져서 결국 바늘이 빠져버릴 수 있었다. 뛰지 마라,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뛰지 마. 물고기는 철사를 몇 번 더 때렸고 그것이 머리를 흔들어댈 때마다 노인은 줄을 약간씩 더 내주었다. 난 놈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는 생각했다. 내 고통은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저 녀석의 고통은 저놈을 미치게 할 수도 있거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물고기는 철사를 공격하는 일을 그치고 또다시 맴돌기 시작했다. 이제 노인은 계속 낚싯줄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바닷물을 조금 그의 왼손으로 떠서 머리에 갖다 댄 후 목 뒤를 문질렀다. 나는 지는 안 났어. 그가 말했다. 놈은 곧 올라올 거야. 그리고 나는 버틸 수 있어. 끝까지 견뎌내야 해.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얘기조차 할 것이 없어. 그는 잠시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이물에 기댔다. 그리고는 낚싯줄을 다시 등에 맸다. 놈이 맴돌면서 먼 쪽 끝에 가 있는 동안 난 좀 쉬는 거야. 그리고 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일어나 일을 해야지. 그는 결정을 내렸다. 고물에 몸을 기대고 쉬는 동안 물고기를 그냥 한 바퀴 더 돌게 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꼈다. 낚싯줄을 좀 더 끌어들이는 일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낚싯줄의 압력으로 물고기가 배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알았을 때 노인도 일어서서 지금까지 누가 했던 것처럼 회전하며 배를 짜는 듯한 동작으로 줄을 잡아당겼다. 이렇게 지켜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무역풍이 불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그 바람은 저놈을 잡아서 데리고 돌아가기에 편리한 바람이야. 그건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이라고. 다음번엔 놈이 바깥쪽으로 나갈 때 난 쉬는 게 좋겠어. 그는 말했다. 지금 난 기분이 훨씬 좋은 편이지. 그리고 나서 두세 바퀴 정도 돈 후엔 난 놈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의 밀짚 모자는 머리 훨씬 뒤쪽으로 밀려나가 있었다. 그는 물고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자 낚싯줄을 잡은 채 이물에 주저앉았다. 지금은 너 혼자 일하도록 해, 물고기야. 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잠시 쉬었다가 마중 나갈 테니까. 수면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람은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미풍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바람이 필요했다. 남서쪽으로 배를 돌려가면 될 거야. 그는 말했다.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적은 없어. 그리고 또 이건 긴 섬이니까. 세 번째 회전에 가서야 그는 물고기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그가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배 밑을 지나가는
끝없이 긴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었다. 그것이 배 밑을 지나가는 데는 어찌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는 물고기의 길이가 그렇게 길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아니야, 그는 말했다. 저렇게 크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물고기는 바로 그런 길이었다. 세 번째 회전이 끝나자 물고기는 물 표면 배에서 30야드 되는 곳으로 올라왔다. 노인은 그것의 꼬리가 물 위로 솟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큰 납보다 더 컸으며 짙은 푸른색 바닷물 위에 아주 옅은 보랏빛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부터 뒤로 낫지를 하고 있었다. 노인은 물고기가 바로 수면 밑을 지날 때 물고기의 엄청나게 큰 몸집을 볼 수 있었고 몸뚱이를 두르고 있는 자색 줄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고기의 등 지느러미는 내려가 있었고 큼직한 가슴 지느러미는 활짝 펼쳐져 있었다. 이 회전에서 노인은 물고기의 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두 마리의 회색 빨판 상어도 볼 수 있었다. 어떤 때 이 회색 빨판 상어들은 물고기에 붙어 살기로 한 양 달라붙어 있었고 어떤 때는 쏜살같이 도망쳤다. 또 어떤 때 이것들은 물고기의 그늘 밑으로 쑥 들어가기도 했다. 이것들의 길이는 각각 3피트가 넘었으며 빠르게 헤엄칠 때는 몸을 온통 미꾸라지처럼 흔들어댔다. 노인은 이제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햇빛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고기가 침착하고 순한 회전을 할 때마다 그는 낚싯줄을 조금씩 더 끌어당겼다. 그는 이제 2번만 더 돌면 작사를 물고기에 꽂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저놈을 아주 바싹 끌어당겨야 해.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찍지 않도록 해야지 심장을 겨냥하는 거야. 침착하고 굳세어야 돼, 늙은이야. 그는 말했다. 다음번 회전에서 물고기의 등이 물 밖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아직도 배에서 너무 멀리 있었다. 그 다음 회전 때도 그것은 너무 멀리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 밖으로 더 높이 올라와 있었다. 노인은 줄을 좀 더 끌어당길 수만 있으면 물고기를 배 곁으로 오게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했다. 그는 작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고 있었다. 작살에 달린 가벼운 밧줄 탈에는 둥근 광주리에 담겨 있었고 끝은 이물에 말뚝에 단단히 메어 놓았다. 물고기는 지금 회전을 하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침착하고 수려한 모습이었다. 꼬리만이 약간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가까이 잡아당겼다. 잠시 물고기는 옆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더니 몸을 다시 세우고 또다시 회전을 시작했다. 내가 물고기를 움직인 거야. 노인이 말했다. 내 힘으로 그놈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야. 그는 또다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거대한 물고기에 매달렸다. 어쩌면 난 이번에 저놈을 당겨올 수 있을지도 몰라. 잡아당겨 손아. 그는 생각했다. 잘 버텨 다리야. 끝까지 도와줘야 해 머리야. 끝까지. 내가 날 저버린 일은 없지만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그러나 그가 물고기와 배가 나란히 있기 전부터 모아두었던 온몸의 힘을 다하여 힘껏 잡아당기자 물고기는 약간 기우뚱하더니 이내 몸을 바로 세우곤 헤엄쳐 가버렸다.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야, 넌 어차피 죽게 될 거야. 나도 꼭 죽여야 하겠니?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생각했다. 입속이 너무 말라서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물병에 손을 뻗칠 수도 없었다. 이번에 저놈을 배 밑으로 끌어와야 해. 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넌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다음 회전 때 그는 거의 물고기를 끌어오는데 성공할 뻔했다. 하지만 물고기는 또다시 몸을 세우고는 유유히 헤엄쳐 가버렸다. 넌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물고기야.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에겐 그럴 권리가 있지. 난 지금까지 너처럼 훌륭하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건 본 일이 없으니까. 자, 날 죽여봐. 난 우리 중 누가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형제야. 넌 또다시 머릿속이 혼돈되고 있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맑게 지켜야 한다고. 머릿속을 맑게 하고 사나이답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아니면 물고기답게. 그는 생각했다. 정신 차려, 머리야. 그는 거의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말했다. 정신 차리라고. 회전이 2번 더 같은 식으로 거듭됐다. 난 모르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매번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난 모르겠는걸. 하지만 한 번 더 해보겠어.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다. 이번에도 그는 물고기를 뒤집으면서 정신을 잃는 느낌을 경험했다. 물고기는 몸을 바로 하곤 그 거대한 꼬리로 공중을 누비며 천천히 헤엄쳐 가버렸다. 다시 한번 해보자. 노인은 다짐했다. 노인의 손은 온통 상처로 부풀어 올라 있었고 눈도 잠깐씩밖에 또렷한 시력을 갖지 못했다. 그는 다시 해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럼 어때?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꼈다. 난 다시 한번 해보겠어. 그는 그의 모든 고통과 남은 힘, 그리고 오래전에 잃은 자존심을 다 합친 뒤 그것으로 물고기와 맞섰다. 물고기는 그가 있는 곳으로 유연히 헤엄쳐 오더니 그의 곁을 헤엄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의 입은 거의 배의 나무 판자에 닿을 듯 했다. 그 길고 깊고 넓고 은빛이며 자색 줄무늬가 돋은 물속의 무한한 생물은 지금 바야흐로 배를 지나쳐 가려 하고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놓고 발로 그것을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작사를 들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쳐들고 온 힘과 또 새로 쥐어짜낸 힘까지 다해서 노인의 가슴 높이까지 공중으로 뻗어 올라온 물고기의 큼직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쪽의 옆구리를 내리쳤다. 그는 작살의 쇠끝이 들어가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작살에 몸을 갖다 얹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몸 전체 무게로 그것을 내리눌렀다. 그러자 죽음을 아는 물고기가 살아난 듯 그 길고 큰 몸뚱이와 힘, 그리고 아름다움을 모조리 드러내며 물 밖으로 높이 올랐다. 그것은 배 안의 노인의 머리보다 더 위에 매달리는 듯 하더니 큰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떨어져 내려갔다. 물보라가 노인과 배 전체에 내려왔다. 노인은 정신이 아찔하고 메스꺼워져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작살의 밧줄을 풀어 그의 껍질이 벗겨져 살점이 드러난 손들 사이로 천천히 빠져나가게 했다. 눈앞이 차차 밝아졌을 때 그는 물고기가 그 은빛 배를 위로 한 채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작살의 자루는 물고기의 어깨로부터 직각으로 뻗어 있었고 바다는 물고기의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 변색되고 있었다. 처음 그것은 푸른 물 속에 1마일 깊이로 고깃대가 몰려드는 듯 검은 기둥을 만들더니 차차 구름같이 퍼지기 시작했다. 은빛의 물고기는 파도에 실려 물결치는 대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노인은 잠깐 시력이 좋아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러자 그는 이물의 말뚝에 작살의 밧줄을 2번 감았고 다음에는 머리를 그의 2손에 얹었다. 제발
내 머리를 맑게 지켜주십시오. 그는 이물의 나무장에 대고 말했다. 저는 지친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나도 내 형제인 이 물고기를 죽였지요. 이제부터 난 고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물고기를 배 곁으로 끌어오는 데 필요한 올가미들과 밧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쪽에 두 사람이 있어서 물고기를 싣기 위해 배를 잠수시킨 후 물을 퍼낸다 해도 이 배는 저 물고기를 싣기에는 너무 작아. 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놈을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는 밧줄로 배에다 잘 묶어가지고 돛을 올려 집으로 항해하는 거야. 그는 물고기를 배에다 나란히 고정시키기 위해 밧줄을 아가미로 넣어 입으로 뺀 후 잡아당겼다. 물고기가 보고 싶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 놈은 내 재산이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물고기를 만져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그의 재산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난 놈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 것 같아. 그는 생각했다. 작살 자루를 2번째 눌렀을 때였다. 지금 놈을 끌어들여야 해.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후 올가미를 놈의 꼬리와 중간에 씌워 배에다 묶는 거야. 일을 해야 해, 늙은이야. 그는 말했다. 그는 물을 아주 조금 한 모금만 마셨다.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고된 잡일이 산더미같이 생긴 거야.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물고기를 쳐다봤다. 그는 해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 정오에서 그다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무역풍이 불고 있어. 낚싯줄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 집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꼬면 되니까. 자, 어서 와,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물고기는 오지 않았다. 대신 물고기는 이제 바닷물 속에 몸을 파묻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있었다. 노인은 배를 물고기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물고기와 나란히 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물고기의 머리를 이물에 갖다 댔을 때 고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컸다. 하지만 그는 작살의 밧줄을 계속해서 풀어낸 후 그것을 물고기의 아가미와 입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는 밧줄을 물고기의 뾰족한 입에 한번 감은 후 다른 쪽 아가미로 해서 빼냈다. 그는 밧줄을 물고기의 입에 한 번 더 감아 그 이중 밧줄에 매듭을 짓고 이물의 말뚝에 단단히 연결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밧줄을 자르고 꼬리에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고물 쪽으로 갔다. 물고기는 원래의 자색과 은빛의 배합색에서 은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줄무늬는 꼬리와 같은 옅은 보라색이 되어 있었다. 줄무늬의 폭은 손가락을 활짝 편 사람의 한 뼘보다 더 컸다. 물고기의 눈은 망원경의 거울이나 행렬 속의 성인들 눈처럼 초연했다. 놈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노인은 말했다. 그는 물을 마신 후부터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그는 물고기가 이제는 그에게서 도망갈 수 없는 것을 알았고 그의 머릿속이 맑아져 있음을 느꼈다. 저 정도라면 1,500파운드는 넘는 것 같아. 어쩌면 훨씬 더 될 거야. 만약 그것의 3분의 1을 손질해서 파운드당 30센트에 판다고 하면. 연필이 있어야 계산을 하지. 그는 말했다. 내 머린 맑지 못해. 하지만 오늘은 위대한 디마지오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걸. 난 발뒤꿈치 뼈가 아프지는 않았어. 하지만 두 손과 등은 정말 아팠어. 발 뒤꿈치 뼈의 병이란 도대체 뭘까?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 그는 물고기를 고물과 이물 그리고 중간의 널빤지에 고정시켰다. 물고기가 어찌나 큰지
마치 배보다 더 큰 다른 배를 묶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낚싯줄에 얼마간을 잘라내어 되도록 배가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고기의 아래턱과 입을 묶어 물고기의 입이 열리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돛대를 세웠다. 그의 갈고리이기도 한 막대기를 동원하고 활대를 붙이고 기운 돛을 달자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물에 반쯤 들어누운 채 남서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침반이 없었지만 남서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었다. 무역풍의 느낌과 돛이 바람을 받는 모양만으로 그것쯤은 알 수 있었다. 작은 낚싯줄에 수푼을 달아서 내보내야겠다. 그리고 수분을 취하기 위해 무얼 좀 먹어야겠다. 하지만 그는 수푼을 찾지 못했고 정어리들은 이미 썩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갈고리로 지나가는 노란색 마네초를 한 떼짱 걷어올려 흔들어댔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있던 작은 새우들이 배바닥에 떨어졌다. 12마리가 넘는 새우들은 마치 모래벼룩처럼 튀고 차고 야단들이었다.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그것들의 머리를 잘라낸 후 껍질과 꼬리를 씹어가며 그것들을 먹었다. 그건 아주 작은 새우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자양분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맛도 좋았다. 물병 속에는 아직 2모금가량의 물이 남아 있었지만 새우 식사 후에 반 모금은 마셔버렸다. 배는 이런저런 불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꽤 잘 가고 있는 편이었다. 그는 팔 밑에 끼워 넣은 키를 가지고 배를 조정했다. 그는 물고기를 볼 수 있었고 또 두 손을 쳐다보고 이물에 닿는 등의 고통을 느끼고서 이건 꿈이 아니라 참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에 그가 정말로 기운을 잃었던 한순간엔 그는 이것이 모두 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에서 솟아오른 후 다시 물에 떨어지기에 앞서 한순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무엇인지 굉장한 신비스러움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었다. 지금은 아주 잘 보이는데 말이다. 이제 그는 물고기가 분명히 실제에 있다는 것과 그의 두 손과 등도 전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손은 빨리 상처가 아물지. 그는 생각했다. 난 상처에서 피를 깨끗이 씻어냈으니까. 그리고 소금물은 상처를 잘 아물게 해. 진짜 만의 검은 물은 그 중에서도 효력이 제일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맑게 지키는 일뿐이야. 손들은 저희들의 의무를 다했고 우린 지금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어. 물고기는 입을 꽉 다물고 꼬리를 상하로 움직이며 우린 형제처럼 나란히 항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의 머리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다.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그는 생각했다. 내가 물고기를 뒤에 끌고 가고 있다면 그런 의무는 가질 필요가 없지. 아니면 위험을 잃은 모습으로 물고기가 배에 실려 있다든가 말이지. 하지만 고기와 배는 나란히 묶인 채 같이 항해하고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저보고 날 끌고 입항하라지. 그러고 싶다면 얼마든지. 개교에 있어서 내가 그놈보다 조금 낫다는 것뿐이고 더욱이 저놈은 나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